자, 오늘 시스템 사고 살롱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2월 8일. 오케이. 신문 칼럼을 읽고 시스템 사고를 하는 거를 시리즈로 하다가 이제 잠깐 멈추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공지할 게 있어요. 공지. 어, 그 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첫 화면인데 최근에 등록되었거나 업데이트된 게시물 가면 새로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네. 오케이. 여기 앤드류 포드 추모 모델링 디 인바이러먼트 해설 강의를 하겠다. 그게 이건데 앤드류 포드는 굉장히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거장이긴 한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책 그분이 남긴 책인데 셋 개정판인데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존 스턴만의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책은 1000페이지가 돼서 정말 성경책 같이 훌륭한 책인데 사람을 좀 기가 질리게 좀 만들어요. 네. 근데 이 책은 뭐 한 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두껍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압축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아까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줌으로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로 마케팅 대상은 이제 연구자, 그 중에서도 모델링을 연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 생각에는 정은아님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김준희 선생님들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델링에 대한 테크니컬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 단계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에 대한 어떤 태도, 그냥 기본 원리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와서 그냥 시간 되시면 또 녹화도 할 예정이니까 되시면 저 오셔서 쭉 들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이거 저도 다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 자신과 한번 씨름하면서 저도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컨텐츠가 제 안에 또 쌓이는 거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기쁘게 쌩고생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금 녹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저 책은 음, 원어로만 되어 있는 거죠? 예, 번역이 없어요 아직. 예. 사보고 싶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 아마존에서 구입 가능한가요? 예, 아마존 쿤에 있고 교보문고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근데 아마존이 구매하면 내가 환율도 비교해 봤거든요. 좀 더 싸더라고. 그리고 더 빨리 와. 네. 교보문고는 거기서 접수를 받으면 아마 또 해외 배송으로 이렇게 토스를 해서 그래서 더 시간 좀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아마존 네. 그럼 저기에 그 모델 뭐였지? 미스테리어스였나? 네. 그것처럼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러는 그럼요. 거예요? 네. 어, 모델링 48달러. 그리고 재고가 9개밖에 안 남았대요. 2월 16일 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있다. 7억 5천. 14일 이내면 언제야?
거의 16일에서 한참 뒤잖아요. 그리고 7만 5천 원. 48달러, 7만 5천 원 비교해 보세요. 이게 좀 더, 약간 더 비싸긴 해요. 조금 더 비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춘일 선생님은 이 책을 사두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중요한 예컨대 시스템 사고, 또 멘탈 모델, 또 정책자, 기타 등등의 그러니까 모델링이 아주 스페시픽한 내용 아니더라도 시스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급이 좀 되어 있어서 레퍼런스 하기도 괜찮을 거예요. 요 내용은 앤드류 포드 이 책의 몇 페이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 책, 그러니까 이거 돌아와서 이제 신문 칼럼 읽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예전에 했던 내용에서 제가 자꾸 이거 한번 좀 언급해야 되는데 깜빡깜빡 계속 잊고 있어서 이걸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제가 어, 이 다룰 내용에 그 내용을 안 적었나? 고려할 점. 어, 참. 이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되나? 그 기업한테 그 기업에 여기 보면 경기 부양을 해야 돼서 기업들은 좀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탄소세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의 감세 효과가 더 생겨서 부의 불평등 체감 수준이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보통 기업들 대상으로 정책을 펼 때 이런 논리가 많습니다. 경기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의 경영의 수익성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이런 맥락의 논리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캐치를 못해요. 자, 보세요. 탄소세를 올리면 기업 경영의 원가가 올라가서 기업 경영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떨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져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자, 여기서 퀴즈. 뭐가 문제죠? 자, 경영학을 공부했던 정은아 씨. 탄소세를 올리면 기업 경영의 원가가 정말로 떨어지는가에 대한 것? 올라오면 경영의 원가가 올라가느냐? 아, 탄소세를 예, 예. 경영의 원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원가가 정말 올라가서, 응, 예, 올라가죠. 기업 예. 경영의 수익성이 일단 떨어지는가. 조달의 비용이 조달 비용이 좀 커질 테니까 구매 비용이 커질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 탄소세 제외, 탄소세를 제외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쓸 가능성? 음, 쓸 가능성. 음, 자, 여기서 전 보면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세를 올리면 원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예요. 음. 원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지사지. 그래서 결론이 특정 분야의 탄소세를 제외시켜자. 그러면 원가 올라가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업 경영의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익성이 올라가면 자, 이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때 돼서야 특정 분야 탄소세를 제외시키는 정책을 좀 줄여도 된다. 그래서 밸런스예요. 이제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밸런스 3가 잘 작동이 안 돼. 예컨대.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기업 경영의 수익성이 좋아지게끔 도와줬는데, 기업들은 계속 아우성이야. 도와달라, 도와달라, 더. 아니, 원가 상승 요인을 우리가 제거시키려고 해서 특정 분야의 탄소세를 좀 빼줬단 말이지. 근데 기업은 계속 달래. 계속 도와달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밸런스 3, 이게 잘 작동이 안 돼. 즉, 이건 계속 커지게 되는 상황이세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마불사, 근데 대우라든가, 뭐, 그래서 대우를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가 이제 삼성에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수익성은 볼까요? 일단 사실 기업의 수익성은 두 가지 요인에서 작동돼요. 수익을 높이려면 원가가 낮아야 되고 매출이 올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즉 매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성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매출량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할 건덕지가 아니야.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마케팅을 열심히 하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건 기업의 노력이에요. 물론 이제 매출량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뭐 축제를 넣어 개선한다든지, 뭐, 어, 그, 뭐, 여러 가지 현금 지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그 지방 상품권? 뭐, 이렇게 해서 매출력 올리려고 간접적으로 노력을 할 수는 있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정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특정 제품을 더 많이 자기네 제품. 근데 그것은 정부가 도와줄 일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도와줘요. 자기네. 그런데 탄소세 분야를 제외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따라서 매출력을 올리려면 매출 증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요. 약간 매출 증대 노력, 뭐 마케팅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영업력을 더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즉, 기업 경영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그거에 대한 이게 오퍼레이셔널 띵킹과 연결돼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에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작동 원리. 기업 경영의 수익성이 작동되려면 매출 원가도 중요하지만 매출 노력도 중요한 거 아니야? 둘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전 매출 증대 노력과 매출량, 이 이야기는 사실 감춰져요. 그래야 기업이 막 열심히, 그러니까 이건 기업의 역량인데 정부로부터 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이 얘기는 살짝 빠지는 것이 기업한테 유리하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즉, 정부 지원이에요. 특정 분야의 탄소세를 제어하려는 정책 지원이죠. 정책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가가 줄어드는 것은 맞다니까? 예컨대 이렇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가가 줄어들어. 그렇죠? 탄소세의 특정 분야를 빼니까 원가는 줄어들어. 그래서 기업 경영 수익성 올라가는데 밑에 이거예요. 매출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증대력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즉,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라면 제가 정부라 말하자면 기업계 재계와 협상 토론을 할 때 저희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목적이 야 기업 경기 부양을 우리가 해야 돼. 오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아, 저희 원가가 올라가서 말이죠. 큰일 났어요. 탄소세가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탄소세를 올라가서 경영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 그 분야에 대한 탄소세를 우리가 좀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의 수익성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 당신네들은 뭐 할 건데?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너네들은 손가락만 빨 거냐? 음, 매출 증대 노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청사진을 제출하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믿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네.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음, 저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논리에서는 그러니까 어, 이 사실 경기 부양의 필요성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재계가 국민들 대상으로 정부 대상으로 호소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아주 좋은 명분이에요. 경기 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생각에는 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강조한 어, 기존 우리 인류의 멘탈 모델,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멘탈 모델의 일환인 거예요.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치 앞을 보면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그런 생각을 당연시 여기는 순간 성장의 한계에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을 통해서 소위 경기 부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굉장히 뿌리 깊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기에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택한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인 거예요.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성장하려면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너네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껏 도와줬는데 너네들은 노력도 안 하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책만 바라보면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한테 우리는 여전히 기업 경영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정부요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와달라만 계속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뿅.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었어요. 됐고, 음, 그 얘기를 내가 못 썼는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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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건가?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를 좀 보자고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디, 아, 쭉 했고, 마크롱 얘기 나오고, 포퓰리즘 나오고, 경제적 불평등이 환경 불평등을 결정한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기억나요? 자, 한번 봅시다. 경제적 불평등이 환경 불평등을 결정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기후 부정의 문제가 등장한다. 우리는 흔히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n분의 1씩 나눠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거나 일회용 용기 사용을 절제하자는 식의 캠페인에 익숙하다. 어, 요 얘기를 어, 이게 어떻게 어떤 변수로 묶을 수 있을까? 이게 n분의 1씩 나눠서 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 간단하게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후 위기의 책임이 모두 같지 않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음, 기후 생태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태 위기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실천 의지를 좀 많이 뭐 피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n분의 1씩 나눠서 하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 용기라든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죠? 부조리한 기후 위기 대처 방안? 이때 부조리한 기후 위기. 이때 부조리라는 단어가 좀 거슬려요. 굳이 부조리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일회용 용기 사용을 절제하자는 n분의 1씩 국민 개개인의 실천 노력이 부조리 때문에 다 하는 건가? 그냥 기후 위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굳이 부조리란 단어가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냥 기후 위기 수준이 높을수록 개개인의 실천 노력들이 더 커진다. 뭐 그런, 불합리한 기후 위기 대처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부조리나 불합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 때문에 파생하는 그 다음에 결과가 도출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요 n분의 1씩 나눠서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부조리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 부조리 불합리가 꾸며주는 것은 지금 다 똑같이 저렇게 한다는 따라서 그, 그래서 말이죠. 이게 그래서 부조리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음,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피드백을 발견해서 이 피드백의 성격이 그래서 부조리한 거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데 뭐 어떤 것 때문에 부조리가 더 커진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부조리 때문에 개개인의 노력이 더 많아진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음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면은 그러나 기후 정의에 대한 인식 수준?
기후 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정의롭게 대처를 하겠죠. 내 말은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타깝게도 사실 기후위기의 책임이 똑같지가 않은데 사람들은 똑같은 걸로 받아들여서 개개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줄여서 기후정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하면은 적절하지 않아요? 글쎄,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어디 보자. 이걸로 했나 내가? 오케이. 음, 기후 위기 뭐라고 하셨죠? 이 기후정의, 정의, 기후정의에 인식 대한 수준? 인식 수준. 기후정의 인식 수준. 기후 정의 인식 수준. 기후 정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 뭐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뭔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이 많아지는 거죠. 기후 인식 수준이 기후 정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 음, 돈 많은 사람 돈이 많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 아니, 아니. 꼭 돈 많은 것보다 방점은 쓰는 거에 찍혀야 될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음, 이게 저는 이제 기후 위기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의 뭐라고 해야죠? 개인의 기후 위기 상대 대응 노력, 개인의 대응 노력, 개인 차원에서의 대응 노력, 개인 차원에서의 대응 노력이 커지죠. 네, 그렇겠죠. 근데 그 일단은 일단은 사이에, 어, 일단은 그러니까 텀블러 예. 사용이니 뭐니 하면서 그죠? 근데 이 얘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걸로만 되지는 않는다. 아, 그래서 우리가 못 보, 이러면 우리가 못 보는 게 우리가 더 큰 것을 못 보게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 해놓고 이 정도 해놓고 한번 들어볼까요? 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보자. 그래서 보면 음, 소득 얘기하고 있어요. 소득 1%와 하위 50% 사이의 소득 격차는 약 48배쯤 되었다. 소득 격차. 어, 제가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좀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예. 이것은 상관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자꾸 통계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인과관계처럼 얘기할 경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그런 삐딱선을 타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긴 문제가 있나요, 없나? 이 논리가 이 사람의 논리, 이 글의 논리 말이에요. 자,
상위 1%와 하위 5%의 소득 격차가 크겠죠. 오케이. 뭐 팔레트 법칙의 기타 등등 뭐 많이 얘기합니다. 커요. 오케이. 그래서 소득 계층에 따른 탄소 배출 보니까 상위 1%가 오케이. 54톤. 이게 3배 정도 되네요.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상위 10% 1% 차이구나. 네. 그러면 하위 5%는 6.6톤. 그러면 이게 몇 배예요? 30배? 30배 정도 되나요? 대략 48배, 뭐, 38, 27배쯤 되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득, 아까 김준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뭔가 비판을 받을 것은 아닌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냐. 이게 나왔네요. 음, 그건 상위 1%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탄소 배출도 더 많이 하더라.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적 소득 불평등. 어, 저 말이 맞나요? 경제적 소득이 불평등한 건가요? 평등, 어, 경제적 소득이 불평등하다. 환경적 불평등, 탄소 배출 불평등을 결정한다. 소득이 불평등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 불평. 소득은 뭐 그 자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크게 했을 때 음? 다 통틀어서 쓰는 말이 아닐까요? 어떤 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니까 자산으로 그 집과 같은 부동산에서 오는 그러한 소득 불로소득, 예, 아, 예, 예, 금융소득, 불로소득, 뭐 이런 거. 예. 예. 음.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급여 받아서 일해서 얻는 그 불로소득. 소득, 음. 예, 근로소득. 음. 근로소득 또 뭐 물론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게 더 근로소득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차원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설득력이 되려면, 이 논리가, 더 아주 정교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경제적 소득 불평등. 아니, 그러면 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 부를 쌓은 건데, 그럼 내가 소득 불평등을 야기시킨 건가? 이렇게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거는 사회가 굉장히 장기간 안정된 사회 구조 시스템일 때 음, 그럴 때는 교수님 말씀이 되게 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안정하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순식간에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나의 온전한 노력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 소득 불평등이란 단어가 던지는 그 공격성 때문에, 예, 그 공격성 때문에 이게 원래 의도한,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꽤 있어서 그래요.
지금 김춘희 선생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맞아요. 뭐 불안정한 상태에서 투기를 하고 자, 백보양보해서 내가 투기를 통해서 뭐 부를 축적했다 치자. 불법했냐 이거야. 불법을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데. 합법적으로 했다는데 뭐가 문제냐?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그렇게 노력이라도 했어. 너는 했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합법이니까 그 합법에 대해서, 어, 시민 발언을 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다른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건 다른 이야기로 풀어낼 문제지. 이렇게 경제적 소득 불평등이다 얘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때린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순간 문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커져서 그래요.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나도, 저 역시도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탄소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인과관계일까? 이것도 하나예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탄소를 적게 쓰는 사람들은 졸지에 싸잡아서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해되시나요? 돈 많은 사람 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한 사람들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않은 순간 그렇게 탄소를 나름대로 발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위 1%의 몇몇 사람들은 싸잡아서 매도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비판의 세력 때문에 오히려 더 반대 쪽의 생각을 더 하면서 더 싸우는 사람이 된다고요. 교수님이 이제 늘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강조하셔서 그 음, 부분에 음, 대해서 음. 예전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그렇죠. 이제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학생들한테 특히 필요한 소양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인과관계는 하느님만 안다, 신만이 안다, 100% 규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합의의 과정이 음, 필요하고 합의로 이제 도출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상위 1%지만 그렇게 사회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오히려 어긋날 수 있다? 음. 근데 어떤 것도 다 100% 뭔가 합리적으로 하긴 어렵기에 인간 사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뭐랄까 어, 사회에 대한 책임이랄까? 이거 어떤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음. 상관관계일지라도 그렇진 않더라도 저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 노블리스 선택이죠. 오블리주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나? 못해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기가 막히게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세제 혜택 때문에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건 시스템인 거지.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아요. 차라리 그게 그렇게 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싸. 그러니까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저는 좋은 경우라 이게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도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게끔 이 옆구리 찔러서 하는 거죠. 넛지 이 마케팅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이외의 경우는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잖아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런 자리니까 살롱 수다 떠는 자리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저는 이제 쉽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경제적 소득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저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저 말을 쓸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저 저자가 져야 될 텐데 그게 미치는 파장을 이 사람이 알면서 쓰고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네. 경제적 소득 불평등이 환경적 불평등을 만들었대. 이 평등이란 단어를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탄소 배출 불평등을 결정한다. 라는 논리가 여기서 갖고 왔어요. 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 탄소 배출량을 많이 하더라. 그 통계 자료를 보고, 그래서 말이지. 일단은 상위 1%와 하위 5%의 경제적 차이 따라서 경제적 소득이 불평등하다! 라는 논리를 갖고 왔고, 두 번째, 탄소 배출도 거기에 못지않게 27배나 돼. 그래서 환경적 불평등이 됐다라고 이 논리를 갖고 왔어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부유층이 압도적으로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 아, 내가 부유층이라면 내가 왜? 저를 반론해 보세요. 저를 비판해 보세요. 어? 아, 그중이 기본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수, 뭐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음, 사람 빼고 그런 사람 사실 얼마나 돼요? 100명에 한 명도 안 되지 않을까요? 큰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다. 부유층이 압도적으로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 큰 책임이 있다. 부유층, 이게 일일버리면 저는 어떤 식의 반론을 펼칠 거냐면 부유층이라고 하는 순간 개개인이 돼요. 기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어, 부유층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의 사람의 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후 위기라고 했을 때 우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 정도로 굉장히 많은 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문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솟아서 문제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이 operational thinking,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작동하는 이 구조를 좀 쫓아가면 기업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기업. 부유층이 아니라, 일단. 층에 수요가 있으니까 기업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부유층이 뭐가 수요, 먼저냐? 부유층이 수요가 있어서 기업의 활동을 더 많이 하나? 수요가 없으면 기업이 뭐 생산이든 뭐든 안 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예를 따지는 거.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철도 회사라든가 또는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철강 회사, 예를 들면 포스코니 뭐 등등. 자,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그래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문제인데 그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그 회사에서 연봉이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회사에서는 연봉에 뭐 임원과 일반 노동자 다양하게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생겼다니까? 그러면 기후위기가 생긴 거에 대해서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부유층이라고 더 많이? 라고 얘기할 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실래요? 인과관계, 부유층이라고 해서 기후위기냐 이거예요. 기업의 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큰 원인이 아니냐 이거지. 부유층은 그런 기업 활동에 대한 부산물이에요. 아닌 말로, 자, 좀 나쁜 부유층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투기를 해서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 부동산이 많아진 거하고 기후위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왜 이래? 왜 이걸 였다 갖다 붙여? 그렇잖아요. 아닌 말로 불법으로 경제적 소득이 더 많아진 사람이 있다 칩시다. 금융 소득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냐고. 아니, 근데 부유층이 돈이 많은 사람이 어쨌든, 음. 뭐 비싼 뭐를 막 사치스러운 뭔가를 더 사고,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경향이. 경향,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경향을 안 따지면 어떤 것도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 전제가. 그 우리가 예컨대, 통계를 내는 거는 통계마저 안 내고 개개인으로 뭔가 해서 사회 문제 현상을 해석하고 뭔가 정책을 내놓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통계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통계는 그냥 기초 자료이고 그걸 통해서 가설을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상관관계가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는 가설로 받아들일 때 유용한 것이지 상관관계를 기본적인 상관관계인데 그걸 인과관계로 문제 해결했으면 위험하다고 이 연사 그렇게 피터들아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자, 그 방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부유층이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소비도 보면 우리 여성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명품을 사는 이유는 오히려 한 번 사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사는 것이 그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덜 배출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인 거죠, 그 하는 사실상. 말이야, 진짜로. 아니, 싼 옷을 여러 번 사는 거 하고. 아니, 명품을 사서 오래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얼마 못 쓰고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자, 싼 거를 사서 그러니까 오래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있잖아요. 그 제가 쓴 책, 그러니까 기후변화 네, 플레이북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임이 있어요. 뭐예요? 정은아 씨 혹시 끄떡끄떡 하는데 뭐 알아? 기억나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내용은 기억나? 아, 대충, 대충 기억은 나는데, 만년필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와요. 만년필. 만년필? 음, 만년필하고, 자, 여러분, 만년필과 그냥 종이로 만든 펜, 뭐 어떤 걸 사용하겠습니까? 뭐 하면서. 그러면 이 종이는 재생 가능한 걸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나무 종이펜, 종이로 만든 펜. 이거는 재생 가능한 요 재질로 만든 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몽블랑 말년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싸고요, 어쩌고저쩌고. 자, 기후위기를 생각해 봅시다. 재생 가능한 이 싼
볼펜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싼 몽블랑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겠습니까? 재생 가능한 이 필요해요. 그래야 탄소 배출을 덜 돼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 덧붙일게요. 재생 가능한 이 싼 볼펜은 자꾸 분실하기 때문에 자꾸 자꾸 사게 되더라. 근데 몽블랑은요, 고이고이 책상에 잘 보관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여러분, 어떤 걸 구매하시겠습니까? 즉,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를 얘기해요. 기술로 여러 가지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따라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아진다는 이 논리가 그렇게 설득력이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왜? 거봐 어쩐지 공분을 사기 때문에. 이게 분노를 일으키기 아주 좋은 소재가 돼요. 근데 어떤 그 사회 안에서 그렇게 빈부 이렇게 나눴을 때는 교수님 말씀이 한 좀 수긍이 가기도 하는데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할 때는 국가 대 국가. 네. 사실 부국이 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세계 기후변화협상 게임 하게 되면 아주 리얼하게 나오죠. 예. 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선진국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화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떵떵거려서 잘 살고 있어. 따라서 너네들이 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개발도상국이 합니다. 선진국은, 미국은, 유럽연합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네보다 훨씬 적어. 기술이 좋아져서 기타 등등. 많은 노력을 했어.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니까? 노력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과거보단 좋아졌다니까? 개발의 피해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배출량 자체는 개발도상국보다 적어요. 중국이나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면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나 뭐 땅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여전히 부국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맞아요. 왜- 이제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인당 배출량을 보면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이제 그런 걸로 개발도상국들은, 너네들 책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근데 가진 국가들은, 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한번 그건 게임에서 직접 보시면 아이들 리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그 기후변화 협상 게임을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해보려고 그래요. 네. 어, 몇 학년을 다녀갈지 모르지만 고학년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해볼 수 안소화시켜서,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거를 꼭 넣고 싶어요. 그 뭐 6개 모드면 6개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하겠다. 네. 그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 멘탈 모델이라든가 또는 상호작용을 통한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보이고 싶으시면 이 책에 언급되는 여러 가지 게임을 이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기후변화 협상 게임은 저학년, 예컨대 4학년들한테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5, 6학년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일단 뭐, 한번 해보시고, 할 때 제가 막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가서 하든, 내가 가서 하든, 뭐, 같이 교환을 작성할 때 머리를 맞대서 뭐 하든 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 이게 제가 왜 이게 계속 딴지를 거냐면, 음, 우리가 그만큼 멘탈 모델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품에 안고 얘기를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폭력이 돼요. 어느 쪽에서든, 어느 쪽에서든 폭력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오케이, 팩트가 이랬대. 그 팩트가 이런 논리로 연결되나,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서 이 말로 이 논리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도 꽤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어, 교수님 같은 분은 정말 소수이고. 난잘 모르겠어. 예, 이렇게까지 너무 논리의 비약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봐요. 또 여기 부유층이 압도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부유층 하게 되면 사람으로 되어 를 특정하게 되는데 사람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기후 위기를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원인들, 배출을 시키는 그 주체들을 보면 개인보다는 기업, 국가 뭐 이런 단위가 더 큰 거, 산업, 기업 또는 산업이 더 크잖아요. 그죠? 여기에 많은 논리에서 또 논란에서 빠진 게 군대. 군대 훈련할 때 전기차 사용할까요? 전기차 안 할 것 같은데요. 뭐 물론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도 뭐 친환경 하면서 일부 사용할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여전히 디젤이니 석유를 이용해서 일단 목적은 군대는 대표적으로 효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즉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뭐든지 갖다 붙이는 그런 조직이에요. 군대는. 군대는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중시 여기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 두 번째, 항공기. 전 세계 항공기가 무수히 많이 이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지상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그 임팩트가 이루 말로써 주도 더 커요. 심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군대와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이 90인데 일반 개인과 일반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이 10이다. 근데 우리는 다 그 10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 90 저렇게 큰 이야기는 안 하고 말하자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50대 50인지 10대 90인지 거꾸로 90대 10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오케이. 저도 그 심각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 되게 그냥 막연히 엄청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수치는 그래요? 기억은 안 뭐가 나는데. 항공기 아니면 군대. 두 가지 다 그랬던 거로 그래요? 기억해요. 예. 수치가 엄청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유럽에서는 사실 비행기 안 타는 여행 안 가는, 그러니까 가더라도 비행기 안 타고 예전부터 가. 있었어요. 예. 그 독일 그러니까 사람들도 환경에 대한 길티, 그러니까 좀 뭐랄까 길티? 길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죄책감. 죄책감, 환경 죄책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비행기 타는 2시간 만에 갈 것을 뭐 기차 타고 몇 10시간 가고 뭐 그런 게 약간 기본적인 문화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은 안 타지만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이 비행기 타잖아요. 여행 가고 어쩌고 하니까. 승객이 별로 없어도 승객이 10명만 타도 비행기는 떠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기후위기는 어마무시하게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다 동의해. 근데 기후위기가 작동되는 그 원리, 그 구성 요소의 비중, 이걸 따져보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지. 갑자기 부유층 공격하기 좋지. 왜? 나는 부유층과 달리 못 사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그런 소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이게 피아가 적과 아군이 구분되기 쉬워요. 부유층이라고 하는 순간. 타겟이 딱 생겨요. 그런데 타겟이 없는, 예컨대 뭐 군대, 기업, 산업, 희미해져요. 대적 전선이. 정말 우리가 뭐 환경적 불평등, 탄소 배출의 불평등,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어디냐? 우리가 대적 전선에 세워야 할 우리가 총구를 겨누고 총구를 겨누고 전투를 벌여야 할 우리의 적군은 누구냐? 부유층은 눈에 너무 쉽게 잘 띄는 아주 쉬운 상대예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적군을 우리는 못 보게 돼요. 라고 이 연사 외칩니다. 부유층은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넓은 주거 공간, 그치? 주거 공간이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가? 모르겠어요. 각종 가전기구를 사용하며 비행기와 자가용을 포함해서 마치 자가 비행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네. 자가용을 포함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이동수단을 주로 이용한다. 오케이, 인정. 어, 그럴 수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이 큰 식단에 의존하고 과다한 소비를 한다. 글쎄요. 그들의 식단을 봤나? 모르겠어요. 네. 야, 이제 예컨대 아보카도를 즐겨 먹는다. 문제죠. 그죠? 아보카도 하면 대표적으로 물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구매하죠. 그 정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제가 좀 그러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뭐 부유층은 남이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유기농 야채를 구매해서 먹거든요. 일반 시장에 가서 동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비싸요. 근데 전 사요. 그냥 환경세라 생각하고. 하지만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제가 온실가스 배출이 큰 식단을 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럴까? 너무 일반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유층한테 동참을 요구하고 부유층에게 희생을 좀 강요하려고 한다면 좀 설득력 있게 해야 될 텐데 저래 버리면 설득이 당할까? 이거는 그냥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의 그냥
아, 분풀이? 심하게 말하면? 아마 이제 일단은 그냥 대중이 아, 읽을 거라고 근데, 이제. 진짜, 그 정은아님들 가만히 계시지만, 김철희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김철희 선생님은 저랑 이제 그나마 좀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저를 아니까, 저의 이 삐딱선을 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렇죠.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 토론을 해 주셔서 고마웠긴 한데, 어, 이 예전 같아서 막 열받았고, 막 열받으면서 막 하실 뻔한데도 되게 차분하게 받아주시네. 네, 오케이. 아, 무슨 하실 말씀 있지 않았어요? 쓰는 게 잊어버렸어요. 오케이. 패스, 패스. 따라서, 기후 대응,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동의를 안 하니까, 따라서로 나오는 그 뒤에 말에 대해서 제가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생각나. 뭐. 생각났어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후 정의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그런 의식 자체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상. 이거 부국이 더 여기 책임이 있다라든지 더 부유한 사람들이 이러한 거에 더 원인 제공을 했다. 또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책, 책임이 좀 없다. 뭔가 이런 인식 자체도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인식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왜 그럴 거냐 이거예요. 그 인식이 퍼지지 않은 이유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설득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교사들 스스로도, 저런 인식이 그냥 막연하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아니, 정말 그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뭔가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그런 인식, 그런 차원에서 교육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기후정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아니, 들어보긴 했어도 그냥 흘려들었지,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 대해서 그거예요. 고민하거나 토론하거나 그게 이런 기회가 없어요. 들렸는데 흘려들은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논리가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꼬장꼬장하게 논리적으로 이 비판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못 하더라도 그냥 말이 되나 안 되나? 글쎄 별로 확 와닿지가 않는 거지 않을까? 기후 정의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많이 퍼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기후 정의 차원에서 봤을 때 되게 악당이고 찔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좀 외면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심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 또. 심하게. 기우정이 하는 사람들의 말은 마치 윤석열 탄핵 시국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과 같은 거 아니야? 그런 논리. 그들 사이에서는 부글부글해. 뭐 부정선거 하면서 부글부글해. 근데 그거를 듣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근데 부정선거를 외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진심으로. 막 이런 사람들 꽤 있을걸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너무 심한가? 부정선거는 너무 너무 심한가? 심해요.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다 기우정이 근거가 있어요? 기후정의는 통계가 말해주는 거라고 너 보면 되는 통계가 거 너 틀렸다고 아니에요? 얘기하잖아. 나는. 그러면 대체 어떤 말이 말이 되나요? 어떤 것도 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제가 늘 하잖아요. 자칫 기후정의라고 깃발을 세우는 순간 이게 다른 사람한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저는 잘 사용해야 돼, 정말. 나도 근데 저는 기후주의를 외치고 교수님이 그 싶다니까?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말씀 하실 때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 말씀이 간간히 떠오르고 네.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그렇다면 독일의 80%가 그렇다고 그래요. 통계상. 80%가 소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 그렇게 80%가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윤리적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는. 이렇게 먹고 쓰는 그거를 것이, 그 어,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라는 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 그렇게 합의했구나. 보, 하게. 보편적으로. 끝. 어디다 대고 거기에 윤리적인 이야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윤리적이에요. 제가 봐도 윤리적인데, 함부로 윤리적이란 말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니까? 윤리적으로 예, 얘기하는 순간 예.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이 돼버려. 적군과 아군이 돼버린다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봐봐요. 같고요. 내가 지금 기후 정의만 하더라도 요 문장에서도 제가 아닐 수 있는 논리를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 못 하시고 있지 않나요? 뭐 다른 분들도 반박 못 할걸요, 아마? 근데 있잖아요. 교수님처럼 그렇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이런 분들 일반적으로 교수님 같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은 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뭔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뭔가 그런 메시지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뭔가 나는 좋은 사람, 아,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 그럴 그러니까 필요가 그런 있지 않나? 고민을 그래야지 좀 그런 게 퍼질 것 같은. 그게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생기는 고민일 거예요. 빨리 어느 정도 생각의 성숙함을 빨리 도달시키고 싶은 마음에, 응? 바로 예. 효율성이죠.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란 말은 효율성이란 얘기예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더 빨리 하고 싶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대 효과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진득한 음, 생각, 좀 느린 생각을 안 돼요. 특히 김진애 선생 같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 한 번 더 하고 하다 보면 김진애 선생처럼 생각한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도 했었다니까요. 아,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해? 그래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좀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좋은 거잖아 하면서 뭔가 빨리 이쪽으로 가게 해서 이쪽 세계 좋은 점을 경험만 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나쁜 것을 저, 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 좋은 세계, 이 좋은 논리를, 생각들을 알게 하고 싶어. 그래서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갈수록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진다니까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빠른 답을 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 난동 이런 것도 젊은 애들이 그렇게 쉽게 경도되는 것도 게임을 하다가 고수들이 게임을 하다가 고수들이 문재인이 뭐 나쁜 뭐 이재명 뭐 불법 선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왜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맞나 보다 그를 의심할 생각을 안 해요. 애폭해. 판단 보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니까. 제가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아주 당연시 여기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 중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소득 불평등 맞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결국 그게 남아야 돼요, 교육에서는. 판단 보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이 사람아. 정말로. 그 다음에는 알아서 본인의 선택에 맡겨도 돼요. 할 수 있어, 애들. 네, 그래서 판단 보류 시스템 사고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 영향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예. 어, 그런데 뭔가 그런 거 있죠. 이건가 저건가? 뭔가 이런 네, 기로에서, 그죠? 기로, 그 기로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그게 남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지? 그 기준을 내가 뭘로 가져야 되지? 그런 생각도 저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철학적 사유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최근에 권정민 교수인가요? 그 서울대 이 사범대 교수가 자기 아들 서울교대, 중학교, 누구? 서울교대, 서울교대 교수인가? 자기 아들을 살렸다는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의 아이디어가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웬만한 것들은 아들과 다 대화를 하는데, 이것만큼 안 돼. 라는 그 기준이 있었다고 했어요. 뭔지 기억나요? 지금 김춘희 선생 고민한 게 그분도 고민했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해? 그 생각의 다양성 다 인정하고 다 좋아. 그러면 모든 걸 다 통용해야 되느냐? 다 좋은데 어떤 생각도 좋아. 생각의 다양성 인정. 우리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아니야. 요거 바텀 라인을 그 교수는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찾아봐. 저 검색해서 찾아봐요, 진짜. 거기 나와요. 그 중요해요. 저도 그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나도 강의할 때 쓸까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단어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음, 이것만큼은 아니야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 누가 더 빨리 찾을까? 정은아 씨하고 김춘혜 선생님 누가 더 빨리 찾을까? 두 뭐, 가지가 나와. 어? 폭력과 인간 뭐 이런 건가요? 빨리 찾아봐. 하나 틀렸고 하나 맞았어요. 예. 그분 덕분에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제 나름대로의 바텀 라인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게 더 팬시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바꿀까? 아니야, 그냥 제가 할까? 뭐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그분이 너무 뭐랄까 신봉한다 그럴까? 그런 그거 의식이 제 그 페이스북 댓글에 쓰셨는데 마침 잘 됐네. 그것도 얘기할게요. 정원아 씨 뭐 찾았어요? 권정민 교수 맞나요? 맞아요. 네네.
아직 못 김철수 찾았어요. 했다가 포기했고 그 사람 글을 읽고 싶지 않아서 김준일 선생님은 포기했어. 뭐예요? 음, 이게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두 가지를 뽑아내기가 좀 힘드네요. 아, 아랫부분에 그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랫부분? 아랫부분에 있을 거야, 아마. 뭐 자기만 생각하고 뭔가 이거다. 폭력적이고 이런 얘기겠죠. 뭐 아닌가? 아닌데요. 여기 있네요. 아니에요? 어, 밑에서 또 찾아볼까? 네. 아니, 그 사람 인터뷰에서 내가 들었나? 어디 보자. 아, 정답을 말씀드리면 폭력과 혐오예요. 그러니까 음, 폭력과 혐오만큼은 안 된다 하면서 그 아들과 토론을 했다 하더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나? 정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저기에 혐오라는 말, 폭력도 혐오라 여기 이 글에는 없구나. 여기는 없어요. 어, 여기 글에는 없구나. 오케이. 음, 하여튼, 그러면 제가 괜히 숙제를 주는데, 아, 폭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 얼마든지 그만큼 이제 이 확증 편향, 생각의 단순함, 그리고 느린 생각을 못하는 견디기 힘든 그런 세대에서 한쪽 생각 빠졌을 때 그를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정말 간증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김신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댓글을 보고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칼럼을 저도 읽어봤는데 불편했어요. 자본주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자본주의 구멍을 메꿔줄 철학으로 비판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지속성을 두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판 이론을 했다. 그리고 뭐 자본주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비판 이론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네, 포인트 아니에요. 아니잖아. 네. 저는 일부러 권정민 교수가 일부러 그 표현을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도 먹히게 하려고. 이해돼요? 사실은 나 당신 편이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김신일 선생님은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오류예요. 그 사람의 논리를 쭉 해서 귀퉁이를 잡고 귀퉁이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는 예, 충분히 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부분의 이 기특이긴 하지만 이분의 사고 구조 속에는 어, 계속 뭔가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아니지. 그런 기본 전제 하에 이 글을 쓴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또 거기도 댓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니체가 얘기하듯이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해석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르셔서 이제 거기에 뭐 아무 반응이 없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은 했어요. 근데 네. 교수님 말씀처럼 다 각자의 해석인 거고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근데 안타깝긴 어쨌든 했어. 이분이
어, 교수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쓰셨다고 그래요. 음. 이런 글을 쓸 때는 누구나 다 뭐 그렇겠지만 특히 뭐 어떤 뭐랄까 요 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독자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나 오히려 저 표현 때문에,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아니, 나 거꾸로, 나라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분 때문에.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썼네. 이게 비판 이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 말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엔 그래. 예, 그러니까 이분은, 봐요. 나는 비판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한 학자다. 비판 이론은 한마디로 권력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론이다. 맞아요. 음. 이 판단력 비판, 뭐 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비판은 그야말로 에포케, 이 연장선에서 판단 보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어떠한 것도 바로 진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게 기본적인 비판이에요. 비판력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떠한 것도 의심해야 되는 비판 이론인데 공부하는 목적을 자본주의를 오래오래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야,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 역설적으로 표현한 그렇지.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정민 교수가 실제로 저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비판 이론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든지 비판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본주의만큼 빼. 자본주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히 번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는데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야, 이 사람 고민 많이 했다. 보다 근데 많은 그거는 사람이라는 교수님께서 되게 포용적으로 뭔가 해석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어, 이 말을 빼도요. 이 문장 예컨대 나는 어디 보자. 음, 요 문장 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지 않고 바로 아들 얘기를 넘어가도 문제 없어요. 아들 어떻게, 얘기로 넘어갔다라면 더 이 글이 좀 그렇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도 자기 아들이 경도된 생각을 갖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다시 좀 중립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더라. 그런 안타깝고 하지만 좀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얘기를 집어넣네? 근데 왜? 저는 그 대학 교수님들이 보면은 굉장히 한 부분에 심취해서 오히려 그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저는 이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이 글을 읽고 하는 사람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간에 뭔가 오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오류를 하게끔 대중을 상대로 쓰는 그러한 사이버에 SNS에 저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어? 그래 아마 글 쓴 사람의 선택의 문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선택.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도 비판 이론을 하는 사람이고 밑에 깨어있는 진보적인 교육, 진보라고 하잖아. 진보라고. 진보인데, 자, 진보 중에서도요, 저기 극단에 가는 진보는 빨갱이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진보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 자본주의 좋아하는 진보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야, 이 사람 글 정말 재밌게 썼다라고 그래서 이제 글 읽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판을 공부하는 그, 목적은 자본주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극단적인 진보도 아니야.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진보야라고 스스로 포장한 거예요. 따라서 내 글은 편견 없이 읽어주세요라고. 근데 비판 이론에 대해서요, 뭐 이렇게 깊이는 모르지만, 비판 이론, 비판 이론이 그냥,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 뭔가, 어, 여기도 본인이 그게 이렇게 연구했네요. 기술의 민주화, 사이비 치료 연구, 근거한 것들이에요. 아마 기술의 민주화는 민주화를 기술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민주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아무튼 비판 그래요. 이론에 대해서 좀 저는 비판 이론 자체가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런 그닥 그렇게까지 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누가 자기 보고 비판 이론 하라 그래? 아니 아니잖아. 아무튼 시간에 이분이 비판 이론을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이분의 시각이 더 뭔가 균형이 잡혔다든가 뭔가 그런 쪽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그 글을 쓸 때 보면 타겟 오디언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분은 선택한 거지. 그래, 김춘희 선생님은 빼고 내 글에 있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비판 이론 학자, 이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 독자 중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안 읽겠지. 라고 그런 맥락에서 썼을 거예요. 자, 마저 좀 더 읽고 할게요. 네, 기후 정책 반영하다. 이렇게 했었네요. 네. 10% 감축 중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인문에 책임질 수 없대요. 오케이. 누구는 기후위기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인류 전체를 뭉뚱그려 비난하면, 오케이. 나 동의. 오, 희석시킬 수 있다 이거죠. 진짜 원인에 대해서. 진짜 원인에 대해서. 이 말은 동의. 저는. 음, 개인적으로. 네. 인류가 유발한 환경 변화는 사회적인 과정이다. 오케이. 사회적인 과정이다. 음. 형광등 스위치를 켜는 것은 한 개인이지만 그 불이 계속 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다. 아, 이 묘한 흐름이 좀 묘해요. 환경 시스템학 전문가, 기후 위기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인류 전체를 뭉뚱그려 비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묻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지? 호기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건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형광 스위치를 켜는 것은 한 개인이지만 그 불이 계속 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의 전체다. 이 사회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네. 사람마다 환경을 변모시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과정에서 유래한 사회적 불평등? 사회 내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가 참 희한하게 전개돼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하나하나 딴지 걸고 싶은 마음들이 확 들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논리를 기반으로 최근에 사회적 불평등을 감안하여 기후위기를 다져는 기후정의 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환경적 대응과 일자리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자며 제안했던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대폭 확장하여 이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 개념은 저는 정말 필요한 개념이라 보는데 예컨대 화력 발전소를 없애자 말은 좋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 보장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라는 맥락이잖아요. 단점은 있죠. 어떤 단점이냐? 에너지 전환이 속도가 느려져요. 예.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 가자 뭐 이런 얘기긴 해요. 제 생각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대폭 확장하여 불평등과 기후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시키겠다. 대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위에서는 기후 기후 정의를 불평등가에서 강조했는데 갑자기 전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평등 얘기를 했을 때 논의와 이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했을 때 논의와 아주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정의로운 전환 원칙 좋은 얘기죠. 오케이. 분산형 다양성을 해야 된다. 오케이. 에너지 데모크라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수는 저는 요 다섯 가 원칙은 정말 따로 똑 떼놔가지고 이 강의할 때 쓰고 싶어. 음. 그래서 셋째 어쩌고저쩌고 돌봄 일자리. 네. 이 오염자 부담 원칙 좋은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 논의, 요 내용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기후 정의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일단 원칙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쪽을 내서 다른 쪽을 희생해서 안 된다. 그래도 문제는 안 된다. 갑자기 또 다시 경제적 불평등 얘기가 나오네. 음. 음. 환경 보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모든 형태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이게 문제죠. 어, 환경 보호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립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환경 정책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저도 한동안은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역으로 빈부격차 해소 정책이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쪽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그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서 문제를 더 그 당시의 문제가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요거 아키타입을 따와서 한번 그려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보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음. 벌써 10시 40분이에요. 1시간 40분. 네. 김준희 선생님, 제가 끝나고 나서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이 살롱을 통해서 그 게임 얘기도, 게임책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 그 게임책에 대한 내용. 그것도, 이번에 플레이북이요? 기후변화 플레이북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교원대 수업 시간에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죠, 뭐. 덕분에 많은 이야기를 좀 하게 됐었어요. 정은환 선생 어떠셨어요? 소감. 어, 일단은 일단 제가, 김준일 선생과 제가 경론을 했어요. 경론.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아마 김춘혜 선생님은 평소에도 생각하시는 게 많으시니까 이게 디베이트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 오케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아무래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구나.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러니까 평소 생각은, 뭐,
육아라든지 이런 걸로 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쩔 그래서 수 저는 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둘 아니었나? 쌍둥이인가? 아니요, 어째 아니요. 쌍둥이는 두 살 아니고 차이. 두 살 두 차이. 살 차이. 애가 몇 살이 몇 살이었죠?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7살, 9살. 아유. 그럼 매일매일이 생기는 사건 사고를 해결 빠른 그것도 빠른 해결책. 네. 빨리 해결하려고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시기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아무래도, 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 시기예요. 그런 시기예요. 네, 그냥 오히려 이제 음, 방학이 돼가지고 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되지. 더 시간이 없더라고. 더 안 되지. 방학이라서 더 안 되지. 네. 그냥 그, 김치인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물 간 사람이다 보니 급한 불은 다 꺼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금은 이제 흘려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무튼 그런 저는 좀 부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베이트가 시기인데 되시는 부분 그럴 자체가.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김충희 선 어떠셨어요? 네. 네, 교수님하고 뭐 항상 말씀 듣고 뭐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네. 예, 대화에 저도 GPT하고 열심히 대화합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 인공지능이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닐 수 있는, 예컨대, 정은아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서 논리의 비약을 짚어줘. 이렇게. 예, 어. 안 그래도 이거 그 교수님 막 말씀하시면서 변수를 뭐로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GPT한테 막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도움이 되세요. 진짜로. 그래요. 또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